숙명여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권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게스트분들 오시면 항상 드리는 고정 인터뷰를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한번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일단 ASMR로 강의를 하신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 어떤 계기로 해보시게 되셨는지. 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영상 촬영을 좀 자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 ASMR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ASMR이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딱히 그렇게 막 본 적도 없고 저는 잠을 잘 자거든요. 뭐 촬영해 본 적은 당연히 없고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뭐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와서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 알겠다 하고 가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아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영상들이. 뭐 몇십만에 뭐 이렇게 조회수가 나왔죠. 보니까 근데 또 그 저희가 말하는 그 위스퍼링 그 속삭이시는 소리들이 엄청 나긋하고 잔잔하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ASMR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수님의 전공 말고 다른 특기나 혹시 잘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전공 말고요. 제가 뭐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좋아하는 건 좀 있는데 일단 저 애니 보는 거 좋아하고 저도 계속 진격의 거인 보고 있거든요. 진격 거요? 진격의 거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는데 이게 애니 좀 본다는 사람들은 그 약간 홍대병이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면 이제 오히려 약간 좀 거부감이 조금 생기는 더 안 알려져 있는 작품들을 선호하시는. 네 진격 거는 이제 좀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네 어쨌든 애니 좋아합니다. 뭐 당연히 봤고요. 뭐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요. 네. 음악 좋아하고 어떤 좀 음악 장르를 좋아하세요? 그럼? 피아노는 그냥 클래식 치고요. 네. 듣는 거는 뭐 이것저것 다 듣는데 약간 뭐랄까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뭐 랩도 자주 듣고 아내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게 연결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이나 취미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관람이랑 피아노 치기 이런 정도로 네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게임도 좋아합니다.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요. 네. 어떤 게임? 카드 게임 같은 거, 덱빌딩이라고 그런 거 게임 좋아하고. 그런. 네 보드 게임도 옛날엔 많이 했죠. 요즘에는 같이 할 친구가 없어서. 저는 스플렌더를 또 좋아하거든요. 혹시 게임 룰 아세요? 네 대충 알죠. 네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네. 뭐 보드 게임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는데 제 친구들은 이제 보드 게임을 잘 만한 나이는 아니라서. 언젠가 네. 보드게임 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초대해. 정말요? 네. 제가 껴도 괜찮은데 불러주시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의 목표 같은 거가 따로 있으실까요? 목표요? 네. 사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옛날에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 사범대 대신 이제 공대를 가게 됐고 또 공대에 가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까지 하게 됐고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유학까지 이제 가게 됐고 유학 가서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대학 교수를 하게 됐는데 뭐 나는 꼭 대학 교수를 하겠다 뭐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 교수가 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학에 오니까 이제 학생들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강의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하여튼 간에 저는 학생들을 좀 이제 가르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뭐 운이 좋게도 지금 대학에서 그렇게 이제 훌륭한 학생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강의 주제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교수님의 어떻게 말하면 전공에 관련된 주제면 또 재미있을 것 같고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의 이제 학과 소개라고 하면 될까요? 네, 전공. 네, 전공 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어차피 이거 재우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은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인데요. 네. 이 화학공학은 한마디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뭐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화학 제품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대부분이 굉장히 사소하고 이 평범한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18세기 뭐 이전부터 이제 꾸준히 생산이 됐던 뭐 비누 같은 것들이 이 대표적인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샴푸나 뭐 식용유 이런 것도 다 이제 화학 제품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뭐 옷이나 우리가 항상 이제 입고 사용하는 그런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 화학 제품을 뭐 예를 들면 이제 비누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통에다가 이제 원료를 담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제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통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이렇게 배치 프로세스, 외분식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통마다 이제 사람이 붙어가지고 뭐 원료 넣고 뭐 열심히 젓다가 뭐 다 되면 꺼내고 통 씻고 다시 원료 투입하고 이게 사람 손을 너무 많이 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품질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이 통에서 내가 만든 비누랑 저 통에서 친구가 만든 비누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대량 생산이 어려워가지고 판매량이 적고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누는 생필품이잖아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품질이 좋은 비누를 이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만 있으면 이게 팔리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비누 안 쓴 사람 없으니까. 결국 이 품질이 좋은 비누를 내가 대량으로 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이제 부자가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누를 전 세계에 공급한 사람으로 역사에 뭔가 이름을 남길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한 수십 년간 지속이 되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18세기 중반쯤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난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어떻게? 이때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관이나 뭐 장치가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분야를 불문하고 이렇게 기계화, 자동화라고 하죠. 이게 대세가 됩니다. 특히 이 제조업에서는 이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프로세스, 이 공정의 그 자동화가 곧 균일한 품질과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사실상 이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람 손을 좀 덜 타야 제품 그 품질이 균일해지고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뭐 그래서 당연하지만 이 비누 산업도 뭐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는데 지금 그림이 이 산업혁명 시기에 비누 공장 모습이에요. 예전에 막 그 통에서 비누 만들던 모습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뭔가 이게 막 복잡해 보이는 기계 장치들도 보이고 뭐 파이프 같은 것들도 보이죠. 이렇게 이제 자동화된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공정을 연속식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투입구에다가 이제 원료만 딱 투입하면 알아서 그 원료들이 파이프라인 타고 이동해서 기계가 이렇게 착착 가공하고 이제 포장해서 이 제품을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생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자, 그러면 이 통에서 비누를 만들던 기존의 그 회분식 공정과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동화된 연속식 공정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이제 기계 장치랑 이제 뭐 파이프가 이제 비누 같은 그 화학 제품의 품질을 이제 향상을 시키고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능했는지 이 회문식 공정이랑 연속식 공정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그 회문식 공정을 이제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반응기가 있으면 이렇게 통이 있으면 그 통에다가 이제 원료를 투입을 하고 보통 교반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섞어주고 뭐 가열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료들을 화학적으로 뭐 결합을 시킨다든지 이제 뭐 변형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원료를 투입하기까지 준비가 좀 필요해요. 일단 생산된 제품을 통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꺼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통 안에 남아있는 뭐 용매나 뭐 부산물, 뭐 찌꺼기 같은 것들도 이제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좀 해줘야겠죠. 그런 다음에야 이제 새 원료를 이제 투입을 하고 다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반면에 이 연속식 공정은 이런 관 형태의 반응기에 원료를 투입을 딱 하면 원료가 관을 타고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제품으로 가공이 되는 공정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관 안쪽에 내가 원료만 투입하면 그 투입하는 쪽 이제 반대쪽에서 제품이 계속 끊김없이 이제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데 딱 봐도 회분식 공정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죠. 자, 물론 이런 연속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기의 뭐 구조라든지 이 생산 조건이 회분식 공정에 비해서 뭐 당연하겠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이제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단점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기술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더 산업혁명 시기에 이런 기술이 이제 충분히 확보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분식 공정 대신 이런 연속식 공정을 사용하는 게 이제 무조건 이제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을 통한 유체라고 하죠. 액체 그런 이제 수송에 필요한 정밀한 어떤 이제 기계 장치나 동력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충분한 기술력이 갖춰지게 되는 이 산업혁명 이제 이후부터는 이런 연속식 공정이 정말 이제 대세가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19세기 후반 무렵해가지고 또 한 번의 대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석유 아시죠? 네, 석유. 네, 이 석유의 쓸모가 19세기 후반 돼가지고 재발견이 됐어요. 옛날에는 뭐 그냥 불 붙이면 타는 까만색 액체 요 정도였는데 이 석유를 잘 가공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요때쯤에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 개발이 본격화가 되는데 그런데 석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한데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이거든요. 뭐 이것도 들어있고 저것도 들어있고 약간 이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성분별로 이제 분리를 하고 이제 정제를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석유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학 물질이니까 일단 화학하면 생각나는 거 화학자죠. 화학 하시는 분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석유 이거 분리 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성분별로 이게 끓는 점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될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이거 이제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네네. 화학 쪽에서는 뭐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굉장히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이제 공대나 뭐 자연대에서는 그 학부 때 이제 실험 수업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번쯤 다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분별 증류하면 되겠네
석유의 양이 뭐 화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 땅만 잘 파면 막 수천 리터씩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실험실에서 뭐 이렇게 비커 가지고 이렇게 끓여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 종류를 좀 대량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는 장치도 이제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화학자들이 우린 그런 거 못합니다 한 거예요. 화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장치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뭐 다른 잘하는 사람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이제 장치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기계공학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자를 찾아가서 이게 분별 종류를 좀 이렇게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기계공학자 분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기계는 다른 사람 찾아봐요. 그렇죠. 기계는 화학을 다루지 않잖아요. 분별 종류가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분별 종류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연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결국 이 대량 처리를 위한 어떤 이제 장치 측면에서 화학에 부족함이 있는 거고요. 이 화학적인 어떤 처리를 위한 지식 측면에서 이 기계공학이 좀 부족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함들을 뭔가 이제 상호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요때쯤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제기가 됐고 화학과 기계공학을 합쳐가지고 화학공학이 이렇게 처음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9세기의 이제 후반, 이제 처음 뭐라 해야 돼? 화공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렇죠. 생긴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석유 때문에 이제 우리 과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학공학과 이제 전공 과목을 보면 이제 화학과에서 가져온 뭐 유기화학이나 물리화학이나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이런 이제 화학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고요. 또 기계과에서 가져온 유체역학이나 이게 뭐 유동을 물 같은 거, 액체의 흐름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기술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에요. 뭐 연력학 같은 이제 물리와 관련된 이제 교과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약간 잡탕 느낌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다른 과에서 가져온 과목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 과만의 좀 이제 특색 있는 과목도 몇 개 있긴 한데 뭐 이제 화학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이제 반응기거든요. 반응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료를 반응을 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반응시키는 통이 있어요. 그 이제 반응기라고 하는데 이런 반응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종류와 작동 원리나 이제 뭐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반응공학이라는 이제 과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공정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요. 뭐 가열기도 있고, 뭐 습도를 낮추는 장치도 있고, 뭐 필터도 있고, 이제 걸러주는 장치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 장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이제 장치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이 제품 생산 이제 효율과 이제 품질을 최대한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단위 조작 뭐 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완전 좀 생소한 좀. 네. 이것은 이제 진짜 화학공학이죠. 네. 전공하지 않으면 이제 모르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어쨌든 이 두 과목은 결국에 이게 효율적인 어떤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니까 이제 수학이 중요해요.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제 수치로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이름은 이제 화학공학인데 이 화학공학이라는 그 명칭이 주는 그 느낌에 비해서 뭔가 이제 화학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공 공부에서 이제 화학 말고 이제 물리나 이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보통 뒤통수 맞았다, 배신 당했다. 아니 이제 화학공학이라서 나는 화학 좋아해서 왔는데 화학은 뭐 별로 없고 수학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죄다 뭐 수학에 막 물리에 막 이러니까 하여튼간에 잡과니까 다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공 과정이 이제 대략
아, 그때도 이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거는 좀 요즘에나. 네, 최신 과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맛있네요. 이런 건 어디서 사시나요? 이게 그 간식 매점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무인으로 된. 그래서 거기서 좀 사왔습니다. 단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게 화사기라는 제품인데 이게 그 달달한 엿 맛인데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서지는 형태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 네. 엄청 달아서 근데 이렇게 생겼어. 이게 마지막 남은 하나. 불량식품 같다 보시라면. 이게 불량식품은 아니고 인기가 엄청 많대요. 이게 반으로 나눠드릴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그럼 반만. 지금 정말 연맛이네요. 그죠? 네. 이런 강의 들어보시는 게 어떻게? 굉장히 오랜만 아니에요? 네, 저는 그 20년도가 아니라 10. 제가 이제 대학생활을 1년 하고 이제 그만했었어. 네네. 그때 이제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 1학년은 그러면 네, 다니시고 네 1학년. 사실 뭐 대학생활 1학년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재밌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때 그 성적 장학금 그거 받았었어. 그거 받기 쉽지 않은데. 전공이 어떻게 해요? 저는 신문방송학과. 신방과. 네. 완전 문과시구나. 네, 완전. 네.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생들의 주적이죠. 수학.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지금 그 옛날에 근해 공식 이것도 외우는데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수학 공부를 이제 외워서 하면 이제 힘들고 이게 네, 외우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이제 네. 똑똑한 분들이 가능하신 거니까. 똑똑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는 죄가 없죠. 어차피 다 처음 배우는 건데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이 수학이나 뭐 어려워하는 것도 몇 개 있잖아요. 네. 물리도 있고 뭐 국사, 뭐 사회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차피 시험 볼 거면 이제 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친근감이요. 아 근데 뭐 네. 지내봤자 뭐 얼마나 네, 아니 뭐 저는 네,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모르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또.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화공과 특징이 잡과다. 이게 수학, 이제 물리, 이제 화학. 하여튼간에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는 거는 다 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런 그 전공 과정이라고 하죠. 네. 이런 과정이 이제 대략 완성이 된 게 19세기 말이에요. 한 1900년 네, 정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석유로 인해 탄생된 그런 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석유를 위한 석유를 과였어요. 위한. 네, 석유 하나만을 위한 네.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석유 산업이라는 게 이제 워낙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1888년에 이제 최초의 4년제 화학공학과가 미국의 MIT 아세요? 네. 아시죠? 네네. MIT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 150년 네, 좀 된 건데 여기 이제 왼쪽 사진이 그 MIT 학원과 이제 건물이고요. 네, 이 오른쪽 사진이 1891년에 이제 배출된 그 화학공학 학사들 있죠. 학부 졸업생 7명의 그 졸업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뭐 화학이나 이 기계공학에 비하면 뭐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편은 또 아니죠. 뭐 화학 물질이나 기계는 기원전에도 뭐 사용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화학공학에 이제 어떤 장점 하나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 화학공학이 20세기 들어서 이제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에서는 한 21세기 초반까지 이 화학공학 엔지니어가 모든 직업 중에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와, 어떤 계기로 그 일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건가요? 일단 그 기계공학이랑 이제 화학공학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 이 기계공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뭐 도구나 이제 장치를 이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이제 뭐 기계 공학으로 만들어진 도구가 이제 바퀴. 네. 바퀴도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소재를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기계 공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화학 공정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대 대표적인 기계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 있겠고요. 대표적인 화학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샴푸를 만드는 공정이 있을 텐데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과 샴푸를 만드는 공정을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왼쪽 사진이 이제 일반적인 이 자동차 공장 모습인데요. 물론 뭐 로봇 덕분에 많이 자동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부품을 조립해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뭐 분작 끼우고 뭐 나사 조이고 뭐 바퀴 끼우고 또 나사 조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상 한 생산 라인당 한 번에 한 대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이제 한 시간에 몇 대나 만드냐 했을 때 이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가 비싼 이유죠. 많이 못 만드니까 비싼 거예요. 반면에 샴푸는 어때요? 물론 뭐 샴푸 공장을 가보신 적은 없겠지만 그래도 막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동차에 비해 훨씬 좀 대량적으로 빠르게. 그렇죠. 샴푸를 만들 때 뭐 샴푸 만드는 장인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원료 배합하면서 이렇게 막 섞어서 만드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큰 이렇게 파이프 통해가지고 이제 반응기에 샴푸 원료를 이렇게 쫙쫙 공급을 하고 섞고 뭐 가열하고 반응시켜가지고 샴푸를 이만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샴푸를 또 파이프 따라서 내보내가지고 병에다가 착착 자동으로 이제 담아주기만 하면 샴푸가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결국에 이 한 번의 공정으로 엄청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자동차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샴푸는 싼 겁니다. 나 내일 놀러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어. 오늘 가서 자동차 사와야지. 안 되잖아요. 근데 나 이따 오후에 외출해야 되는데 샴푸가 다 떨어졌네. 앞에 편의점 가서 샴푸 살 수 있잖아요. 이게 단위 시간당 생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접근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자동차가 샴푸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더 비싼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자동차 이 부품 개수가 나사까지 다쳐서 보통 한 2, 3만 개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품 개수로 따지면 샴푸는 뭐가 부품이죠? 분자가 부품 아니에요. 나사가 아무리 많아봤자 이 분자 개수랑 비교가 되겠어요? 그럼 2만 개가 넘는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사실 몇 개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제 분자가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결국 이제 샴푸가 싼 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샴푸가 간단해서가 아니라 샴푸를 이제 화학 공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저희 화학공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기계과 이제 교수님이 오셨다. 그럼 저랑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샴푸랑 자동차가 비교가 되냐? 자동차가 훨씬 더 복잡하니까 더 비싼 거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화학공학과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샴푸가 자동차보다 싼 거는 화학공학이 위대해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화학 공정이 개발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을 섞기만 하면 자동차가 뿅 하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자동차가 지금만큼 이렇게 비싸지. 이렇게 해서 2,000원을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될 테니까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비싼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기계공학이랑 화학공학의 차이를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됐든 샴푸가 됐든 이런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라고 하죠. 이 제조업의 본질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조 원가를 낮추고 그만큼 제품 가격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소비자한테 더 많은 제품을 파는 거에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제조업이라면 제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화학 공정을 대량 생산에 유리하니까 도입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화학공학이 이게 석유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정제나 화학 소재 같은 거 이제 생산과 관련된 석유화학 분야, 또는 이제 정밀화학 분야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철이나 요즘 미세먼지 말 많죠. 미세먼지 저감이나 친환경 소재 개발 이런 거랑 좀 관련된 환경 분야, 또 우리나라 대표 산업 분야죠. 반도체 분야, 그다음에 배터리. 거의 진짜 다방면으로 연관이 다 돼 있네요. 그죠, 잡과니까요. 우리 다 배우니까. 그러니까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건데 단점은 너무 다양하게 배운다. 머리 아프겠네. 많다. 머리 아프다. 이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배우니까 갈 수 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도 있고 태양광, 이산화탄소 저감 중요하잖아요. 이런 연구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 유전자 치료, 백신 같이 이제 의학 분야 이쪽도 이제 화공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생명 쪽에서 이 의학 분야에서 이 화학공학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화학공학과가 그냥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그 과 이름에 생명이 들어가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이랑 이제 생명을 합쳐가지고 이제 화학, 생명, 뭐 어쩌고 이런 식의 이제 과를 만드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화학공학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깊게 들어가면 이게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네, 괜찮으시겠어요? 더 잠 잘 오니까 오히려 더 좋나요? 오히려 이득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우리 과 근본 분야죠. 이제 석유. 그다음에 정밀화. 이제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전통 있는 산업 분야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뭐 당연히 석유를 정제하고 이제 가공을 해서 다양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요. 뭐 석유화학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휘발유 같은 뭐 연료뿐만이 아니라 이 플라스틱이나 뭐 합성 섬유, 뭐 합성 고무 같은 이제 기초적인 이게 1차 소재라고 하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을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가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1차 소재라고 하는데, 뭐 이런 1차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화이라고 해서 이런 1차 소재를 조금 더 가공해가지고 뭐 자동차나 뭐 에너지나 뭐 반도체나 뭐 화장품 산업에 필요한 뭐 페인트라든지 그 구조용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인데 어떤 이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계면 활성제, 이게 다 뭐 세제나 비누 같은데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거든요. 이런 이제 2차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유명한 회사가 LG화학, LG화학, 네네, 롯데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런 데. 옛날에는 이제 SK도 이제 화학회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이노베이션, 다 통합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대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뭐 입고 이제 먹고 사용하는 이렇게 모든 화학 제품들 있죠. 이게 요 석유 정밀화학 분야에서 이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실제로도 이 전쟁 나면 되게 중요한 산업이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철강이고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가 화학 산업입니다. 여기서 연료가 나오니까 탱크 몰려면 연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탄과 관련돼서도 화학이랑 연관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폭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폭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 집약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화학공학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든데, 어쨌든 간에 그 화약이라는 게 화학 제품이거든요. 저희과 분들도 이제 많이 관련이 있죠.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이제 중요한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화학 산업이 이제 국가 기관 산업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 국가 간의 그 기술 경쟁 같은 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랄까 좀 단순한 이제 1차적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우수한 물성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튼튼한 플라스틱 뭐 이라든지 뭐 아니면 특수한 성질을 갖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그런 제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싼 거는 인건비 싸고 땅값 싸고 이런 나라에서 이제 만들면 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이제 멋진 제품을 만드는데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고강도 플라스틱 이런 게 이제 자동차나 뭐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뭐 절연성 코팅제라고 있고 전기가 안 통하는 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배터리용 그 전해질, 배터리의 그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화학 물질이거든요. 뭐 이런 이제 요즘 배터리 많이 쓰니까 뭐 그런 이제 우수한 성질을 갖는 뭐 배터리용 소재나 그 다음에 그 수소로 이렇게 전기 저장하고 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소 연료 뭐 전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 수소를 저장하고 뭐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그 또 소재가 있거든요. 이 수소가 기체라 가지고 이제 부피가 크니까 이게 운송이 힘든데 이제 그 수소 기체를 이렇게 잘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이제 화학 소재니까 이제 그거랑 관련된
균 활성제라든지 그냥 페인트 같은 것도 그냥 페인트가 아니라 뭐 친환경 페인트, 뭐 아니면 접착제 이런 이제 개발 같은 이제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 화학 제품 연구도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만한 게 환경 분야인데 환경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수철이나 그 수도원 그 사진 같은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수철이라는 게 결국엔 다 이제 화학 공정이거든요. 약품 처리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제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또 우리나라 재활용에 진심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재활용이나 이제 재처리랑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뭐 불이야 뭐 옛날부터 이제 화학약품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해오고 있었던 거라 뭐 당연히 화학 공정이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삶에 조금 이렇게 근처에서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랑도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렇게 화학 기능이 진행됐던 그런 게 필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공학이라는 학문의 특징이에요. 이게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 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랑은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물리를 예로 들면 물리 뭐 어떤 게 있을까?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네. 물리에서 연구하는 게 블랙홀이거든요. 근데 블랙홀 연구하면 좋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멋있잖아요. 실생활이랑 관련이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생활과 이제 얼마나 관련이 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연과학과 이제 공학이 좀 구분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불처리하는 과정에 그 화학약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게 덜 유해하고 더 환경 친화적인 어떤 이제 공정을 개발하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죠. 사람 건강에도 더 좋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산화탄소 포집 뭐 분야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 포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포집할 수 있는 이제 첨단 소재 일반적인 소재로는 안 되니까 최첨단 기술이 사용된 이제 그런 소재 개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에탄올, 뭐 에탄올, 뭐 고분자,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뭐 여러 이제 화학적인 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도 요즘 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이나 이제 촉매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제 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환경 오염을 유발을 하니까 이제 요소 같은 이제 미생물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원료 단계로 되돌려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을 다시 생산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기술이 최근에 개발이 돼서 뭐 일부는 이제 상용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지는 못한데 효율이 좀 낮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쨌든 이 환경 분야에서 결국에 화학 공정 또 화학 공학의 역할이라고 하면 더 뭐랄까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오염 물질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성은 더 높이고 탄소 배출은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반도체 산업인데 요게 이제 화학공학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반도체랑 화학공학이 무슨 상관이냐. 반도체 하면 약간 이게 전자 그런 느낌 나니까요. 화학이랑은 별로 이제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 그 반도체 소자 칩이라고 하죠. 칩? 네, 칩이요. 네, 반도체 칩. 네, 그게 굉장히 미세하고 복잡하잖아요. 되게 조그만데. 엄청나게 작잖아요. 뭐 집적도가 막 뭐 몇억 개 막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이제 반도체 소자
기계적으로 구조 만들고 뭐 전선 깔고 뭐 끼우고 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 그 여기 이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CPU 아시죠? 네, CPU. 그 CPU 하나 만드는데 이런 이제 반도체 소자가 보통 100억 개쯤 들어가거든요. 소자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이게 CPU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하나의 연산 장치. 와. 그런 연산 장치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명령하는 여러 가지 뭐랄까 계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제 그 연산 소자가 100억 개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성능이 높아지는 거고요. 보통 100억 개지 100억 개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손으로 조립한다고 해보세요. 1초에 100개씩 조립한다고 쳐도 그러면 CPU 하나 만드는데 대충 한 1억 초가 걸린다는 말인데 1억 초면 1억 주면 대충 한 3만 시간 정도 되거든요. 전일. 네, 전일이 넘죠. 네. 전일에 CPU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오늘 컴퓨터 주문하면 3년 후에 나오는 거 장사가 되겠어요? 네. 어림도 없죠. 네. 단가가 몇 천만 원. 그래도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 안 될 것 같아요. 몇 억. 그렇죠. 네. 결국에 이 현대 이 반도체 소자 뭐 CPU 같은 것들은 집적도라고 하거든요. 그 칩 하나에 이런 소자가 몇 개나 들어있냐, 얼마나 집적이 돼 있냐 라는 뜻에서 이제 집적도라고 하는데, 그런 집적도를 고려를 했을 때 이거를 기계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밖에 없다, 이제 화학 공정밖에 없다, 이렇게 약간 제가 그 화학 공정 그 교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화학 공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반도체랑도 연관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실리콘 기판 위에다 만드는데 실리콘 들어보셨죠? 네. 그 위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소자가 굉장히 크기가 작으니까 먼지 한 돌만 있어도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거든요. 왜 클린룸 뭐 이런 데서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 클리닝 공정, 당연히 이제 화학 처리고요. 그거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핀셋 가지고 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화학 약품 갖다가 청소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소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데 마스크 깔고 이제 패턴을 만들고 패턴에 맞춰서 뭐 기판을 깎아내고 기판 위에 전선이나 뭐 전극이나 뭐 저항 같은 이 부품을 이제 형성을 하고, 이런 모든 공정들이 다 화학적인 처리와 이제 반응에 기초하고 있는 이제 화학 공정의 일종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뭐 8개 소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소자들을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억 개가 필요하다 하면 100억 개 소자가 한 번에 증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제작이 되는 겁니다. 엄청 효율적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면 바로 오늘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컴퓨터를 이제 설계하는 거는 전자공학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화학공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한 게 에너지. 뭐 에너지 관련 산업에는 이제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가장 널리 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이 배터리라는 장치는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화학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전기화학 장치, 뭐 또는 반응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게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작동 원리를 뭐 이해하고 또 이 구조를 좀 이렇게 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화학 지식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또 제작에 있어서도 이게 흑연 정극이나 뭐 고분자 분리막, 뭐 전해질 같은 물론 뭐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대충 뭐 느낌만 가져가 보자면 다 화학 물질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제 화학 물질들의 이제 가공이나 이제 배합이 이 제품의 성능이나 특히 안정성에 이 미치는 영이 굉장히 커요. 이거 배합 잘못하면 이게 터지는 거예요. 요즘 잘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배터리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개발부터 이제 생산까지 이 제품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정이
분야에서 네. 이 해수 담수화,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는 물로 네. 바꾸는 이런 기술에 또 되게 관심이 중요한. 그쵸, 엄청 중요하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잘해요. 근데 그런 이제 해수를 식수로 이제 바꾸는 이런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적인 처리가 필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뭐 전기화학적인 뭐 원리라든지 이제 처리 과정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화학공학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생명의학 분야,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로직과 바이오시밀러라는 분야에서 이 화학공학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로직은 이거는 진짜 완전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이제 모르실 텐데. 바이오로직이 단어인 거죠? 네네, 전문 용어입니다. 네. 이 보통 감기약 같은 거 그냥 이제 화학 공정으로 만들잖아요. 네. 그냥 알약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바이오로직은 뭐냐면 세포나 박테리아, 그러니까 미생물 아니면 동물 네. 같은 이런 생명체에서 살아있는 거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생체 의약품은 뭐 기존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감기약 같은 이런 걸 이제 합성 의약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해서 만든다 해가지고 이런 거랑은 다르게 DNA, 뭐 단백질, 뭐 심지어는 세포나 뭐 조직 같은 걸로 구성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살아있는 거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약물로는 좀 치료가 불가능한 뭐 암이나 치매 같은 여러 가지 난치병의 치료제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이 생명체에서 추출이나 이제 합성이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 구조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네. 어쨌든 간에 생명체니까. 아주 한정적인. 그렇죠. 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네. 화학 반응이야 무생물이니까 우리가 뭐 온도 좀 올려도 되고 온도 좀 낮춰도 되고 농도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원료도 좀 바꿔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이제 생명체를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마음대로 안 돼요. 온도 조금 올리면 죽어버리고 온도 내리면 또 죽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좀 기사에서 뭐 한 번 듀오에 뭐 이렇게 몇 억씩 하는 그런 뭐약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어요? 그 난치병 치료제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구조는 살짝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이제 약효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해서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렇죠. 비슷한. 네,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로직의 이제 복제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이거 들어온 것 같아요. 바이오시밀러. 네. 혹시 주식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것 같기도 하고.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시밀러가 뜻이 비슷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서 비슷한 약이다, 복제약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저기 바이오시밀러 제 공장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큰 막 반응기에 막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이게 뭐 이게 생명 연구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딱 화학 공장처럼 생겼죠. 그만큼 이 의학 분야가 화학공학이랑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화공과가 대부분 그냥 화공과가 아니라 뭐다? 화공생명공학, 화학생물공학 이런 식으로 학과 이름에 이제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공부는 힘들어요. 공부는 힘들지만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요. 또 분야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제형공학 같은 거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죠. 이런 회사에서는 뭐 연구개발이나 뭐 설비 엔지니어 같은 기술 측에 이 화공과를 많이 채용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이라고 하죠. 이게 배터리 회사잖아요. 배터리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뭐 기술이나 뭐 소재나 뭐 공정 개발 직무에서 이 화공과 학생들을 이제 많이 선발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거. 네, 이게 이제 의학 회사인데 네. 그 제약회사 네. 비슷한 건데 연구 개발이야 뭐 이제 약학이나 약사분들 아니면 뭐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을 많이 뽑지만 이 약재 생산이나 배양 공정 같은 이런 공정 관련 직무에는 실제 이제 제품 생산이랑 관련된 그런 직무에는 이제 뭐 화학공학이나 생물공학 같은 이 공대생을 주로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또 이런 회사들 특징이 규모가 크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네, 그쪽 얼마나 커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공장이 커요. 공장이 크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화학을 다루는 그 회사들의 규모는 그 대기업의 확률이 크겠네요. 그렇죠. 대기업밖에 자체가 없다고. 크니까. 네, 대기업밖에 없다고 보셨답니다. 근데 취업하는 친구들 거의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과는 대기업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회사들의 이 화학공학 이제 여러분들의 뭐 미래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 화학공학 전공자들이 이미 가서 일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이미 뭐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은 공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 공대 3대장이 전화기라고 해서 전화기. 네,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렇게 세 개거든요. 또 이제 생명과학의 어떤 뭐랄까 분야까지 좀 이렇게 넘나드는 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게 얘기하면 융합적인 학문이다. 물론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잡과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대생이 되고 싶은데 내가 기계만 다루기는 싫다. 기계는 너무 좀 딱딱한 것 같다. 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물리나 화학 같은 과학을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실용적인 걸 배우고 싶다. 뭐 아니면 나는 취직에 더 관심이 있다.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딱 맞는 그런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학창 시절로 돌아오면 이 과목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정말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 생활에서 현재 학생들의 이제 뭐 고민거리 중에 뭐 예를 들어 그럼 대학 생활에서 어떤 걸 얻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들을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학생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이제 없애줄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조언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너무 놀아가지고 제가 이게 요즘 학생들 보면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이게 취업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다 또 경쟁이 돼버려가지고 대학 생활을 즐기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학 생활 자체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친구들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근데 저는 즐겼거든요.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제가 감히 그 열심히 사는 그 학생분들한테 이게 조언을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고민은 제가 항상 하긴 하는데 제가 상담할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 내가 너네를 이렇게 상담할 만한 그런 사람은 진짜 모르겠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보자면 학생들이 대학 와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학점이에요. 뭐 대학 다녀보셨으니까 뭐 아까 장학금도 받으셨다고 그 장학금 같은 거 다 학점 잘 챙겨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학점 중요하죠. 그게 또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학은 또 공부하려고 다 모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뭐랄까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학점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또 회사 지역 같은 거 할 때 학점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네, 학점 뭐 안 보진 않잖아요.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학생들이 학점에 관심도 많고 네. 신경도 쓰고, 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이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대학생활이 학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학점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이제 상투적인 말인 거지. 야, 학점이 전부가 아니야, 대학생활을 즐겨, 그냥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치우는 거지.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학점 말고 이제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여기서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학점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있죠. 네. 뭐 선배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후배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학생 중에 저 사람은 뭔가 연연해 하는 거. 그쵸. 네, 뭐 학점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뭔가 계획도 있어 보이고, 잘하고 있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이제 학점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학점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대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적성을 찾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게 결국에 이게 적성이 명확해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아, 나랑 잘 안 맞아.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봤는데 이거는 나랑 잘 맞아. 내가 이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한테 학점이 중요하겠어요? 학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적성이라는 게 꼭 공부랑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또 많이 받는 질문이 요즘 휴학 많이 하니까 뭐 스트레스 받고 하면 좀 쉬고 싶을 수도 있죠. 유학 상담을 많이 받는데 학생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유학하면 혹시 나중에 취업 같은 거 할 때 불이익 있는 거 아니냐, 뒤처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부를 쉬는 거니까 내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늦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 이제 유학을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또 전공이랑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 유학하고 뭐 여행을 가보다 했다 라든지, 뭐 유학하고 내가 예술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다, 뭐 웹툰을 한번 그려보겠다. 뭐 사람마다 다 뭐 자기가 잘하고 이제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과는 졸업만 하면 취직이 잘 되니까 내가 지금 뭐 웹툰을 그리고 싶은데 더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참고 졸업할까요? 또 이제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또 대학교 힘들게 막 갔는데 이게 그만둔다고 하면, 또 쉰다고 하면 또 이제 안 좋아하시니까 보통 이제 반대들을 하시죠. 그런 경우에도 그거를 너무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웹툰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유학하고 이제 웹툰 그리는데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잘 되면 그냥 학원과 졸업해서 그냥 뭐 회사 가는 것보다 뭐 돈을 떠나서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본인이 어쨌든 즐기는, 즐거워하는 거니까. 얼마나 웹툰이 그리고 싶었으면 유학을 했겠어요. 근데 내가 웹툰을 그려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물론 뭐 이제 취미가 일이 되면 뭐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내 느낌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후회라는 게 없는 선택을 하면은 그렇죠. 그 행복감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과목에서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성을 찾아야 됩니다. 뭐가 나랑 안 맞고 뭐가 나랑 잘 맞는지. 그래서 내가 잘 맞는 게 여기랑 관련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대학생활이라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원래는 이거를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고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입시 위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이거를 해야 늦지 않는다. 그래서 학점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자기 적성을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적성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 선택이 미래에 돌아봤을 때 이게 가치 없는 선택이 될까봐 너무 불안하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나중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가치가 하나도 없는 무의미한 그런 선택일까봐 나 너무 고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은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지 않잖아요. 정답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가치 없는 선택을 중간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또 인생이 가치가 덩달아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적성을 찾기 위한 어떤 모험을 떠난다, 노력을 한다, 약간 이런 측면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좀 이제 즐기셔라. 네. 저처럼 물론 너무 열심히 놀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노셔? 어떻게? 저요. 네. 그래도 학사 경고 이런 건 안 받으시죠? 네, 그죠.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할 거는 하면서 놀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음 학기에는 뭐 듣고 뭐 어떤 걸 가지고 이제 뭘 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긴 했죠. 좋아하긴 했는데 좋아하는 과목만 들었어요. 제가 이제 물리, 뭐 수학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취직할 때 필요한 과목 이런 걸 찾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듣고 싶은 자연스럽게. 네네 좋아하는 거 이제 이런 것만 들었죠. 그래서 뭐랄까 계획을 세우고 정말 그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가 굉장히 한량처럼 보였을 거예요. 쟤는 뭐 저런 걸 듣냐, 쟤는 왜 저러고 사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부도 평소에 막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벼락치기만 했죠. 이제 평소에 이제 숙제 정도만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뭐 게임하고. PC방 가고. 네, PC방 많이 갔죠. 네. 제가 스타 좀 치거든요. 네. 저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셨어요? 그런 세대신가? 그게 제 세대는 이제 롤 막 이런 거에는 서든어택, 저는 스타크래프트. 저만 이제 혼자 그러세요? PC방 조금 어른 아저씨들이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네. 근데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 학창 시절에 이제 그래도 이 친구들이 안 하면 이게 하기 쉽지 않은데 신기하네. 어쨌든 간에 저희 때는 이제 스타가 인기가 제일 많았으니까 스타. 이제 대학원 있을 때 이제 롤 많이 했죠. 하여튼 뭐 친구들이랑 뭐 게임하고 뭐 이제 하여튼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카드 게임 같은 것도 네네 많이 저도 하고.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너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일상이 너무 촘촘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계속 시험 기간 끝나면 시험 기간, 방학 때는 또 수능 관련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대학교에 가면서 오히려 조금 막 술도 마시고 어쨌든 친구들이랑 느슨하게 조금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조금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도 돼요. 대학 졸업하고 쭉 해버리면 그 후에 뭔가 내 진로를 바꾸는 게 이게 선택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쵸. 또 어쨌든 월급이 리스크가 더 크죠. 네네. 어쨌든 월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 돈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내가 그거를 버리고 다른 길로 간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ASMR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한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일단 제 아내가 이제 코트님 팬이라서 제 아내가 진짜요? 이제 랩 잘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이거 내가 너무 못생기게 나올 것 같아서 아닙니다. 굉장히 제가 불만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다른 그 ASMR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좀 출연을 해달라 이런 연락을 많이는 아니고 이제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강의도 있고 하니까 죄송하다. 제가 일단 ASMR을 안 보니까 그게 또 좀 죄송해가지고 저는 되게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눈 바로 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사양을 했는데 코트님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것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너무 그 지금 저기 와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제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또 부끄러워서 네 못하겠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제 너무 편하게 진행 같은 거 잘 해주셔서 맛있는 과자도 주시고 하여튼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게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뭐 웃길 이렇게 재밌는 또 채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들으시기 위한 채널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